시간은 어느 정도? 한 시간? 예, 한 시간 정도. 예. 조금 융통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자리에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옵니다. 올 때마다 상당히 기다려집니다. 이 모임이 참 좋아서요. 여기 구성원들도 그렇고, 또 우리 김 장군님은 뭐 한 달에 적어도 한 두세 번은 뵙는 분이고, 전화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뜻을 같이 한다고 해도 되겠죠. 생각이 다른 점은 많지만은. 그런 점에서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던 중에 이게 좀 한가한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할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이 정치나 뭐 이런 북한 문제 말고 제가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예컨대 뭐 여행이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여행이 참 재미있겠어요. 제가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여행 많이 하셨더라고. 고래에 대해서 또 제가 전문가입니다. 고래. 언젠가는 내가 고래에 대해서 책을 한번 써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런 평화 시기가 오지 않았어요. 최근에 한 지난주에 네팔에 한 열흘 동안 갔다 왔습니다. 네팔에 가는 이유는 제가 산을 참 좋아합니다. 오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구경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알프스나 이런 데 가면은 꼭 같이 왔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알프스 저거 히말라야 비교하면 언덕이다, 언덕.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겨서 히말라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하러 갔습니다. 근데 날씨가 별로 안 도와줘가지고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이 네팔에 갔더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팔하고 다른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가면은 기존 지식이 부서지죠. 그게 참 여행의 좋은 점인데, 우선 네팔이 작은 나라인 줄 알았더니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면적이 15만 평방킬로미터니까 남한의 1.5배죠. 인구가 3천만입니다. 3천만 명. 그런데 네팔은 춥지가 않습니다. 네팔엔 눈이 안 옵니다. 히말라야만 눈이 옵니다. 카트만두라든지 이런 데는 겨울에도 눈이 안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랍던 게, 네팔 하면은 그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당연히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팔은 식민지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네팔이 식민지가 된 적이 없다. 흔히 뭐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거기 뭐 네팔 차지해봤자 그건 뭐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안 했을 것이다 하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니고, 네팔은 히말라야도 있지만 그 평야가 또 넓습니다. 왜 식민지가 안 되었을까 하니까, 구르카 용병 있잖아요. 구르카 용병, 이 환도, 그 사람들이 인도 그리고 영국, 지금도 인도 영국에 용병으로 이렇게 수출을 합니다. 네팔이 보니까 인력 수출이 많은데, 한국에도 한 3만 명 와 있는데 중동에는 엄청 가 있고, 용병 수출을 많이 해요. 용병 수출을. 구르카 용병이 영국군에 편입됐다가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산악기에 있으니까 폐활량도 크고 해가지고 용감하다고 하는데, 군대가 용감하다는 것은 체력이 뛰어나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러일 전쟁 때 봉천인가 거기서 일본하고 러시아가 백병전을 벌였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평균 신장이 일본보다 10cm가 컸는데 백병전에서 일본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정신력이고 훈련이고 조직된 용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네팔은 지금 정권이 공산당 정권입니다. 90년대에 그 모택동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정타도를 외치면서 내전을 해가지고 16,000명이 상반간에 죽었어요. 그래서 2007년인가 그 무렵에 왕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물러났는데 이제 공산당이 집권을 했는데, 물러난 왕이 뭐 16,000명 죽은 데 대해서 우리나라식으로 뭐 과거사 조사, 뭐 적폐청산 그런 거 없어요.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또 이 사람도 심심치 않게 정치적 발언도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놈 죽이라는 뭐 이야기도 안 나오고, 이 공산당 정권인데 또 뭐 개혁 개방 정책 쓰고, 그거 보니까 왜 그럴까? 역시 그 민족의 문화적, 사상적 전통이 중요하구나. 그 위에 외래 사상이 들어오더라도 그 토양이 있으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니겠느냐. 이 네팔이 힌두교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도 문화권이에요. 힌두교는 아시다시피 아주 포용력이 크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도 다 받아들이고 뭐 불교도 힌두교의 일종이다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거기 선교사 이야기 들으니까 선교하기가 참 좋대요. 예수도 힌두교의 신중의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게 힌두교적 공산주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어디 가면은 그 나라의 문화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특이한 나라마다 특이한 공산주의가 되는데 불란서 공산주의, 이탈리아 공산주의, 일본 공산주의, 중국식 공산주의, 베트남 공산주의, 쿠바식 공산주의, 북한식 공산주의, 공산주의 얼굴이 다 다르죠. 일본의 공산주의는요, 공산당은 아주 인기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은. 일본 공산당원들은 한국하고는 다르게 아주 정직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방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공산당원이 하나 끼면은 아주 그 행정이 맑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솔선수범합니다. 청소도 자기 앞장서서 하고. 그게 이제 일본식 공산주의지. 유교적 공산주의. 중국, 베트남. 그런데 북한은 뭐냐? 러시아는 짜르 전체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만나니까 저렇게 스탈린 같은 괴물이 나오는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이 3대는 어디서 나왔느냐? 역시 저는 주자학적 공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주자학이 가지고 있는 이 관념론, 대의명분론, 그리고 이 산업공상 체제에서 공상을 업신여기고 오로지 글 아는 사람, 지식인들을 숭배하는 그런 풍토에서 또 가족 중심의 풍토가 공산주의하고 만나니까 북한식 공산주의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북한식 공산주의와 네팔식 공산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네팔식 공산주의는 지금 문재인 정권보다는 오히려 더 민주적인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여기가 식민지가 안 됐느냐. 저는 식민지가 안 된 나라, 제국주의 침략 시절에 식민지가 안 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시아에서 식민지가 안 된 나라가 태국, 일본, 네팔, 그리고 남태평양에 가면 통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통가. 인구가 10만 명 되고 납작한 나라입니다. 옛날에 95년인가 그때 제가 월남조선 편집장 할 때 그야말로 심심풀이로 뉴질랜드 가는 기자가 있어가지고 그 통가 왕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라고. 통가 왕 그분 한번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이름이 좀 희한해요. 뚜뽀입니다. 뚜뽀. 진짜 뚱뽀예요. 130kg. 근데 인터뷰한 기사를 참 재밌게 읽었는데 우리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주변 국가는 다 식민지가 됐는데 어떻게 통가만 식민지가 안 됐습니까? 그 왕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분열이 안 됐습니다. 딱 그 말밖에 없더라고. 우리는 분열이 안 됐습니다. 분열 안 되면은 딱 일치 단계를 하면은 아무리 제국주의 침략 시절에도 그것을 집어삼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김정은의 핵 동결, 그러니까 핵 미사일 실험 동결, 그리고 풍계리 실험장 폐쇄에 대해서 이것은 비핵화로 가는 진전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회담을 하는데 여야가 정쟁을 그만두고 일치 단계를 가지고 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딱 그걸 읽어놓으니까 아니 국민 분열시키고 적전 분열시킨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가지고 밀어달라고 하느냐. 그러고 금요일 날 김정은이 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발표한 거 보면은 비핵화의 빗자도 안 나오는데 그건 누가 봐도 이제는 핵무력을 완성했으니까 우리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핵실험하지 않는다. 핵 확산하지 않는다. 세계가 핵 없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핵 보유국 선언 아닙니까?
핵보유국 선언을 비핵화의 제1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니, 국어 실력이 어떻게 된 건지, 한국에 국어 한자를 안 쓰는 바람에 국어 해독 능력이 지금 다 떨어져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 학자가 여기 동서대학에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서대학에 미국인 학자가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제가 어떻게 기억하는지 하면 천안함 폭침 사건 났을 때 그 수병 중에 한 사람이 동서대학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대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대학은 참 희한하다. 자기 학생이 천안함 폭침으로 죽었는데 아무도 추모하자는 이야기를 안 한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개탄하는 글을 뉴욕타임스에 쓴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인용되고 말하는 것을 유심히 보는데 이 사람이 한국말 참 잘해요. 뭘 연구를 했냐면은 북한의 선전선동을 연구를 해가지고 북한 체제에 대한 아주 특이한 시각이면서도 아주 합리적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말은 가끔 외국 언론에 많이 인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강조하는 게 북한의 핵 개발은 절대 체제 유지용도 아니다. 방어용도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어제 어느 외국 사람을 만났더니 이 마이어 씨가 지난 연말에 어디 강연하러 가서 이야기한 내용을 이거 영어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러 주더라고요. 요걸 보니까 제가 아주 잘 이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오늘 이야기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시각은 어떠냐. 우리가 한국 문제를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지만 뭐 좋겠지만은 외국 사람 제3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치느냐 하는 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이어 교수의 이야기인데 첫째, 북한의 핵무기는 공산 통일이 목적이다. 북한은 공작과 기만의 명수이다. 북한은 미국이 조국을 강점한 외세라고 생각한다. 북한 정권은 남한 지도부를 경멸한다. 허약하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은 햇볕 정책, 북방 정책, 화해 교류 정책을 다 거부한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 경제 발전에 주력할 생각이다. 한국은 북한을 응징할 용기가 없다. 한국은 미국이 그런 용기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는 발전하였으나 국가는 약화되었다. 이게 아주 핵심 테마. 국가는 약화되었다. 북한은 국가를 건설하고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가난이 북한 주민들을 전쟁에 견딜 수 있도록 단련하고 있다고 믿는다. 북한은 남한에서 활동 중인 모든 형태의 반미 및 반정부 세력을 지원해왔다. 북한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북한을 정통국가로 보도록 그리고 선의를 가진 집단으로 보도록 세뇌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해방 직후부터 김일성은 좌파와 노조를 지원하여 남한 정부를 타도하려고 하였다. 김정은은 386 세대를 좋아한다. 지금 이게 386이 아니라 586 됐지만 이들이 한국 사회의 주도권을 잡았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시위는 항상 반미, 반정부, 반일 그리고 평화주의였다. 평화주의라는 말이 생각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평화주의자들을 비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평화론자는 간첩과 같다. 무조건적 평화론자는 간첩과 같다. 다시 마이어 교수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지도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도발에
약한 대응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문재인이 가장 약하다. 정부로부터 보수 세력을 숙청하는 데만 열심이다. 문재인은 급진주의 운동권 세력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한은 연방제를 남북 대결의 전리품으로 생각한다. 북한은 통일을 위하여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는 평화에만 집착한다. 한국은 국가의 상징이나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한국의 영화에 북한의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교과서는 북한의 선전선동을 사실인 것처럼 가르친다.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면 엘리트 계층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경제적 붕괴도 가능하다. 요게 끝마디가 이게 아주 감칠맛이 나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이 한국이란 여자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데 이 여자가 스토커와 연애하려 한다. 스토커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데 이 여자가 몰래 스토커와 지금 미래를 하려고 한다.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외국 사람의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분석에 한 7, 80% 동의를 하면서 역시 외국에서 어떤 과학적인 분석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느 나라 가든지 아주 합리적 결론을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북한만 연구를 했는데 천안함 폭침 이후에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문제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오늘날 한국의 위기는 북한의 위협도 문제지만은 근본적으로 보수 세력의 비겁함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 세력이 자초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안함 연평도 때 왜 보복을 하지 않았느냐. 그때 이명박 정부가 미국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우리가 가진 수단으로 보복을 해서 국제전이 나든지 했더라면은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겠느냐? 감옥에 있겠느냐?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도와주는데 돈을 쓴 사람, 정보를 갖다 준 사람, 또는 정책으로 도와준 사람. 이른바 핵간첩이죠. 핵간첩.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파 정권 $100의 돈이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핵미사일에 쓰였다는 의심이 있다. 이런 말만 하면서 핵간첩 수사를 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알고도 덮은 셈이 되는데 어떻게 적의 핵개발을 도와준 사람을 알고도 국군 통수권자가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만약 그때 수사를 했다면은 핵간첩 수사를 했다면은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과연 감옥에 있을까? 응징을 했더라면 감옥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칼자루를 잡았을 때 보복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 법적 권한을 행사했더라면은 한국 역사도 달라졌을 것이고 두 사람의 처지가 달라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저의 이야기가 결코 과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마이어 씨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면 상당히 과격하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과격하다고 이야기할까 봐요. 한국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과격한 사람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게. 왜 그러느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은 자기들이 노예 근성이 있다는 걸 몰라요. 대통령부터 교수, 기자, 검사, 판사, 특히 먹물먹은 사람들의 모든 사고의 바탕에 노예 근성, 사대주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하면 우리도 당연히 핵 개발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핵 개발 이야기하면은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 간첩 수사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이게 과격하다. 아니 그러면 미국은 너무 과격해가지고 핵 기술을 소련한테 넘겨준 로젠버그 부부를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사형 선고를 해가지고 정기의자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사형 집행했어요. 미국 역사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사형시킨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것도 부부를. 그때 카우프만이라는 판사가 논고를 한 걸 보면은 당신들이 저지른 범죄는 살인보다 더 나쁘다. 소련이 빨리 핵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6.25를 일으켜가지고 우리의 지금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죽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남편이 저런 나쁜 짓 하는데 부인은 말릴 생각 안 하고 동조했다. 그래서 부인까지 사형 선고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뭐 인권 탄압했습니까? 한 달 전에 이스라엘이 2007년 9월에 있었던 시리아에 북한이 지어주고 있던 영변 핵 원자로와 같은 형의 시설을 5대의 비행기가 F-15가 들어가서 폭격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동영상 보면은 딱 한 20초 걸리더구만요. 그러니까 핵시설을 날려버리는데 딱 20초 걸렸어요. 20초 만에 폭격하지 않았으면 수십 년 동안 골칫거리가 될 것을 20초 만에 해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 시리아가 몰래 핵 개발하는 걸 알고도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지 않았다든지 눈치 봐가면서 또는 그때 미국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에 늪에 빠져가지고 핵 확산을 하면은 북한을 가만 안 둔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핵 확산을 한 데 대해서 이스라엘이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미국이 약속대로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부시가 참모들한테 물어보니까 딕 체이니만 폭격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뭐 여러 이유를 대죠. 이유를 대는 거는 뭐 이 정보가 우리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고 어쩌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메르트죠. 아마 당시 수상이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해서 딱 폭격해버리니까 그렇게 말리던 부시가 이스라엘 정말 잘한다고 칭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국가 생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든 유엔이든 남의 말은 안 듣는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 그런데 지금 시리아 내전, 그러니까 내전 지역입니다. 내전 지역. 아마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것 그래요. 만약 그때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테러 집단이 그 핵물질 손에 넣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지키기 위한 자위 행동에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를 중국 가서 묻고 미국 가서 묻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 좌파 정권은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소신이니까 그동안에 박정희 전두환 이후의 이른바 우파 정권 보수 세력의 비겁함이 오늘의 이런 걸 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마이어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은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강화했는데 한국은 국가를 해체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주제가 하나의 국가 해체입니다. 이 국가 해체는 상당 부분은 이 보수 세력, 우파 세력도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국의 역사에서 진정한
자주 국방을 한 나라는 신라 고려죠. 신라 고려가 있죠. 앞에 고구려 뭐 삼국시대가 이제 통일신라가 된 다음에 그럼 조선조가 왜 사대주의 노예근성으로 갔느냐 하면 역시 이데올로기 때문이죠. 가치관, 주자학적 가치관. 이 유교에서 가장 원리주의적인 주자학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고 명나라를 대상으로 한 사대주의 정책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상비군을 가질 필요가 없고 크게 가질 필요가 없고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동기도 사라지고 경제도 뭐 적당히 유지해도 뭐 군대를 많이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한 군대를 가질 필요가 없으면 강한 경제를 가질 필요가 없고 경제를 강하게 할 필요가 없으면 과학기술도 가질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유럽의 예에서 보듯이 군대가 강한 나라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한 거 아닙니까? 유럽에서 민주주의는 군인 통치 국가에서만 나왔습니다. 일본이 사무라이 지배층. 태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팔도 굉장히 상부적인 국가입니다. 네팔은 그 육지에서 가장 연결면이 넓은 데가 인도인데 인도에서 가끔 압력을 넣기 위해서 인도를 통한 기름을 끊을 때가 있답니다. 기름을. 그러면 네팔은 절대 굴복을 안 한답니다. 수상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그러면 장작 패가지고 살겠다 해가지고 절대 굴복 안 한답니다. 또 국민들이 그게 협조를 해주고 그렇다 불만해가 빨리 뭐 우리식으로 빨리 인도하고 협상 잘해가지고 기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한답니다. 그렇게 안 한대요.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식민지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태국 사람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일본 통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명을 상대로 한 사대주의 정신. 그게 이제 약한 군대가 있어도 수시로 명나라가 도와주니까. 그 다음에 국방을 외국에 의존한 사람이 못할 짓은 없는 거죠. 자기의 생존을 외국에 맡기면은 그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건데 그 뒤에는 무슨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행동 규범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존을 자기가 책임 안 지고 다른 데 다 맡겨버릴 것 같으면 그런 나라, 그런 국민들이 못할 짓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뭐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아주 쉽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에 첫째, 이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집권 세력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나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했다. 이번에도 박관용 씨가 비상국민회의 발기인 연설에서 종북 세력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청와대에서는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논리적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에요. 정치권에서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박을 하지 않으니까 그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사파가 뭐냐? 주사파가 무슨 철학파의 일종이냐가 아니고 김일성주의 아닙니까? 김일성주의. 그러면은 김일성주의자들이 청와대를 장악했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김일성주의자들이 청와대를 장악했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판단을 해야 되죠. 판단한 다음에는 아마 무슨 행동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은 아닌 대로, 사실이면은 사실인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존경한다는 사람이 세 사람이죠. 첫째 호지명. 그것도 월남에 가서 우리가 월남 참전한 것을 잘못됐다고 사과하면서 호지명을 존경한다고 했으니까 그 효과는 아주 증폭됩니다. 우리가 사과할 일입니까? 왜 우리가 월남에 파병한 걸 사과하죠? 우리가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되죠. 전쟁 범죄자가 누굽니까? 월맹 아니었어요? 17도선이 38도선처럼 휴전선으로 꺼져 있었는데 군대를 17도선 이남으로 보내가지고 베트콩을 지휘하면서 마치 자생적인 민족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가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멍청한 기자들이 베트콩은 공산주의하고 다르다. 민족주의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공산당 선동에 넘어갔는데 전쟁 범죄 행위는 월맹 호지명이가 저질렀죠. 15만 명을 17도선 남쪽으로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15만 명을. 그래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협조해가지고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뭐가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거기서 학살? 뭐 전쟁에는 학살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상반간 다 있었겠죠. 그걸 학살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아니 정규군이 군복을 입고 싸워야지 왜 정규군이 민간복 입고 싸우면서 우리 파월 군인들을 5천 명이나 죽였습니까? 사과는 우리가 받아야지. 아니 전쟁 제네바 규칙을 위반한 게 누군데? 그런데 왜 한국 대통령이 또 월남이 한 번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사과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김대중 씨가 사과를 하더니 또 한다. 문제는 이런 데 대해서 한국의 안보단체는 뭐 하고 있는 집단인지 고엽제도 있고 월남전 참전 용사들도 있고 성무회도 있고 제한군인회도 있고 수많은 단체가 더구나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유를 지킨 월남 파병을 잘못했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 언론이 한마디 하지 않는 거는 그 2차적 문제고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그러니까 한국의 우파 세력이 좌파들 눈에 보이면은 참 만만하게 보이고 밟아도 움틀하지도 않는 지렁이보다도 못한 존재로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부끄러운. 만약 미국에서 이런 대통령 발언을 했으면은 미국 대통령 탄핵됩니다. 그리고 호지명을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호지명. 이승만을 존경하면서 호지명 존경한다면 말이 되지만은 시아누크가 호지명 이런 사람들하고 다 동시대 사람인데 언제가 그 서울대학교 안경환 교수가 시아누크를 만났더니 아마 국가인권위원장 시절 같은데 시아누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와 급이 다른 지도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라면 시아누크, 호지명, 수카르노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무장투쟁해서 독립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정세를 잘 보고 외교적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시아누크를 하면 냉전시대 때 그 캄보디아 왕으로서 아주 현란한 줄타기 외교를 벌린 사람인데 그 사람 눈에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하게 보였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호지명을 존경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윤희상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윤희상은 누굽니까? 훌륭한 음악가죠. 그러나 김일성 숭배자 아닙니까? 김일성 숭배자. 동백림 사건으로 여기 끌려와가지고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 그때 이미 북한으로부터 돈 받고 한 사람. 60년대에 북한에서 돈 받고 북한에서 몰래 방문하고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통역당 사건의 주요 범죄자인 신영복을 존경한다. 신영복 무슨 뭐 처음처럼이란 그런 글을 써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인데 이 사람 또한 김일성주의자죠.
통역당 사건, 김일성주의자. 이런 비화가 있습니다. 제가 월간조선에 이번 달에 하나 썼어요. 온라인 망했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억류된 사람이 이대용 공사 등 3사람이었습니다. 외교관 3사람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특명을 내려가지고 꼭 구해오라 하니까 외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교섭을 하는데 불란서가 중간에 중재를 해가지고 월남, 남북한 이 3자가 뉴델리에서 비밀 회담을 합니다. 당시에 인도 대사가 이범석 씨였어요. 그 외교문서 공개된 걸 보면은 3사람을 우리가 구출을 해 오기 위해서 1대 7로 북한에 21명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문제는 21명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선정하느냐인데 북한에서 명단을 내왔는데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이미 사형 집행된 사람 명단을 띄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사형 집행됐다고 하니까 그 증거를 대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통역당 관련자 3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영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보내줄 수 없다. 우리도 원칙이 있다. 첫째, 한국 국적자는 안 된다. 남파 간첩하고 제1동포 간첩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역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시위를 하는데 북한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사람이 신영복 등 통역당 관련자였어요. 이 남파 간첩은 그리고 제1동포 간첩은 안 데려가도 좋다는 거지. 남선 혁명가, 남조선 혁명가 이 3사람은 꼭 데려가야 된다. 김일성이가 아마 특별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김일성이가 직접 이 회담에 관여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깨져버렸습니다. 왜냐? 우리가 다른 루트로 해가지고 이 3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루트를 개척을 했어요. 아이젠버그라는 그 유대인 출신 상인이 발이 넓은데 이 사람이 스웨덴을 통해서 또 그때는 월남하고 북한이 관계가 나빠집니다. 캄보디아 침공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이 월남을 막 공격을 하니까 월남도 화가 나가지고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대용 씨 등 3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만약 그때 박정희 정부가 북한에서 돌려달라는 사람 다 돌려보내주었으면 신영복 씨는 한국에서처럼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책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동계올림픽 리셉션에서 더구나 김여정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이라고 했습니다. 신영복의 사상이 난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사상은. 신영복을 나는 사상가로서 평가해 본 적이 없는데 뭐 사상 비슷한 게 있다면 그것은 김일성주의죠. 그럼 이 3개를 합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왜 3사람, 새 공산주의자, 김일성주의자를 왜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은 뭐냐?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의 지난 1년의 과정을 요약을 하면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저는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자 생활 하는 데서 배운 게 요약입니다. 요약. 저는 요약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또 요약을 해야 이게 의미 전달이 효율적으로 된다 해가지고 뭐든지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무리하게 요약하면 또 조금 무리가 있죠.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지난 1년 동안의 행태를 보면 첫째, 국채 부정입니다. 국가 정체성 부정이죠. 국가 정체성 및 국가 정통성 부정이죠. 그 출발점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기념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바로 이겁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대한민국 생일을 박탈하겠다. 이번에 노재봉 전 총리가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생일도 박탈당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도 박탈당하고 그리하여 그림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림자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 없는 게 뭐죠? 그림자 없는 사람이 뭡니까? 유령인 건 아닙니까? 유령. 대한민국 유령이 됐습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유령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 헌법, 국토,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헌법에 선서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대한민국은 형일이 없다. 라고 해서 올해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못할 짓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군을 약화시킵니다. 뭐 이건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법, 대통령이 제1임무는 헌법 준수인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 백지화를 선언한다든지 국민학교 학생 정도의 독해력만 있으면 알 수 있는 경호법을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희호 씨를 지금 계속 앞으로 경호할 수 있다라고 법 해석을 멋대로 한다든지 이건 좀 코미디인데 어떻게 그런 법 해석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변호사 출신이. 그리고 헌법을 만들면서 국민이란 말을 사람으로 대체를 함으로써 국가의 기본인 국민을 지우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국익을 포기하는 것. 또 국자 하나 더 들어간다면 국사 왜곡이죠. 한국 역사를 왜곡하는 것. 여기에 준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나눠드리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 헌법 위반 혐의 12개까지 적었는데 이거 앞으로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헌법상 책무는 중요한 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화를 위한 평화적 통일 노력. 요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서로 상방에 간여하지 말고 오손도손 잘 살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말로서는 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4조 66조는 평화적 자유통일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게 위반하고 있는 게 헌법 제7조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라는 건데 공무원들을 이른바 촛불혁명 세력을 위한 봉사자로 만들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도록 특히 수사기관 등등에 지침을 내리는 것, 이건 헌법 7조 위반이죠. 또 법을 자기 편에는 유리하게 반대편에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 등등.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948년 건국 부정 차별적 법 적용, 계급적 법 적용이죠. 지금 집권 세력은 계급 투쟁론자들입니다. 좌파든 종북이든 친북이든 자칭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이든 민중민주주의 세력이든 그 사람들의 이 세계관은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 당연히 국법을 계급적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촛불혁명의 말하자면 앞잡이가 되라 하는 이야기죠. 다 헌법 위반입니다.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추진한다라고 선언한 거 이거 뭐 명백한 헌법 위반이죠. 헌법 4조 66조 헌법 3조 위반입니다. 헌법 3조 4조 66조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발언
등등 이것은 더구나 한국전이 남침이 아니고 내전이라고 한 발언 등등은 그건 헌법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입장 표명, 핵 대피 훈련을 안 하겠다는 정책 선언 등은 국가의 독립 및 영토 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 생명을 적의 핵미사일 위협에 고의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규정한 헌법 10조 위반입니다. 검찰을 정적 표적 수사에 동원하는 것은 헌법 7조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이것은 국채 변경을 뜻하고 이것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헌법 파괴적 발상입니다. 참고로 관련 헌법 조문이 66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에 정하여 다음의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결국 헌법 수호, 국가 보위, 헌법 수호와 국가 보위가 대통령의 2대 책무입니다. 다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다 총결산된 게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 발의의 개헌안입니다. 개헌안. 우선 이 개헌안을 밑줄 치면서 읽어보니까 이 문장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문장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어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문장이 안 돼요. 점잖게 헌법학자들은 완성도가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문장이 안 됩니다. 문법이 안 맞아요. 아니 문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는 그 헌법 안에서 서로 충돌이 됩니다. 좋은 예가 헌법 7조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해놓고 30몇 조에 가면은 군인 공무원도 파업권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아니 파업권을 가지면은 자기를 위한 봉사자가 되는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규정한 헌법 7조하고 충돌 안 됩니까? 저는 그게 헌법재판소에 근무했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과 헌법 조문끼리 충돌하면 이거 누가 이거 조정을 해줘야 되느냐. 이게 헌법재판소의 직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누가 교정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게 제출되어 있으니까 이런 그러니까 혁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정밀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딱 과장도 아니고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좌익 운동권의 선언문 수준입니다. 좌익 운동권의 잘못 쓴 선언문 수준입니다. 문장론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그 헌법 이게 거의 전면적 개정인데 이것은 헌법 개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국채 변경은 헌법 개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 혁명이 나든지 쿠데타가 나든지 하는 일이 없으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스스로 반공 자유민주 법치국가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사회주의 독재 국가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이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 법적 절차를 안 거친 거는 뭐 국무회의 심의를 아주 형식적으로 사후적으로 했다는 등등 그건 뭐 다 아시는 사실이고. 그러나 이것은 읽어보면은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아,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년의 국정 운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해체한다 하면 대한민국에게 하는 반공
가치관을 해체한다. 자유를 무시한다. 국민 주권론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계급적 인민민주주의적 민주주의를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법치 무시. 이거죠. 반공, 자유, 민주, 법치를 해체하는 헌법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은 국가 해체를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헌의 목표는 국채 변경입니다. 국가 정체성의 변조인 것입니다. 또 국가 정통성의 부정이죠. 정통성, 정체성, 정당성. 이 헌법을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정통성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국가이고 우리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다. 북한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정통성과 더불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한민국이 왜 정통성 있는 국가가 됐느냐 하면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1948년 5월 공산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한 총선을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가 7월에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기초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이 8월 15일 날 선포되고 따라서 그해 12월에 유엔 총회가 한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었으므로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다 라고 승인한 이 일련의 과정이 민주적 정당성입니다. 그런데 민주투사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민주주의자라고 해도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중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에 가깝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 정통성과 무엇보다도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한다. 지금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의 건국은 부정한다 치더라도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국회가 가만히 있느냐. 국회가 말이죠. 올해가 생일입니다. 70주년 생일이에요. 국회가. 5월 31일이. 그럼 국회 70주년 행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가. 그러나 국회의사당에 가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국회가 독립국가를 만들어냈다고 적혀 있어요. 정확하게 적어놓은 거지. 우리는 사실 국회가 국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국회가 지금 생일 70주년 행사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도 생일이 없는 이런 굉장한 국회입니다. 국회 욕을 많이 하지만은 우리 12명의 대통령 중에서 3사람 빼고는 다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국회가 그래도 민주화의 보루죠. 이걸 통해서 이 정권이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헌법상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른 민주주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투사를 자처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야죠. 공산당하고 싸운 적 있느냐? 없다? 그럼 민주주의자가 아니란 이야기죠. 한국은 공산주의와 싸워야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나라인데 공산주의와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자처할 수 있습니까? 일본과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독립운동했다고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또 다른 하나, 요새 민족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물어야죠. 그러면 김일성이가 민족주의자냐? 민족주의자를 할 거예요. 그럼 당신은 민족 반역자지 어떻게 민족주의자? 김일성이가 우리 2000년 기록된 역사에서 동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가 김일성인데 동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 아니 김일성이가 외적을 죽인 게 몇 사람 되겠습니까? 동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를 민족주의자라? 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종주의죠. 지금
좌파들이 쓰는 두 가지 용어, 민족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그 민족주의는 이 세계가 칩을 뱉고 있는 인종주의입니다. 레이시즘입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잘못한 거 다 덮어주자. 핵 개발하든지 강제수용소를 운영하든지 암살을 하든지 이거 다 덮어주자. 이게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자. 이거 인종주의죠. 민주주의라고 해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들 집단만의 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식의 민주주의이죠. 국민주권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 전문에는 이 저항운동권 역사만 쭉 나열을 했는데 특히 4.19 민주이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4.19 혁명으로 고칩니다. 그러면은 헌법이 처음으로 혁명을 정당화하는 헌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혁명은 안 되죠. 헌법 안에 혁명을 정당화하는 조항이 들어가면 안 되죠. 4.19 혁명을 해놓고 이승만 건국 지도자를 반혁명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건국 6.25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낸 거 그리고 산업화, 새마을운동, 서울올림픽은 왜 안 들어갑니까? 건국 문명 건설의 역사가 아니라 저항운동권 역사로 바꾸려고 하는 전문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여기가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 겁니다.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국민도 있고 사람도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여기에 주체사상의 그림자, 김일성주의의 그림자가 여기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람이라 해놓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라 해놓고 해석은 인민으로 한다. 사람이라 적어놓고 인민으로 해석한다. 해석을. 왜냐하면 북한 헌법에도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세계관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 중심의 세계관은 근로인민 대중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람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 헌법안도 보면은 사람이라고 적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줍니다. 어떤 성별, 종교, 그래서 동성연애도, 동성결혼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더구나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도 국민처럼 같은 사람으로 대우해야 된다. 그럼 세금 내는 국민이 세금 안 내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는 이 국가를 자선단체로 만드는 이게 국가 해체의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죠. 그 노동자에 대한 특별 대우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군인도 파업이 가능하도록 해놓고 특별한 경우에는 제한한다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참 희한한 게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자 이렇게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더니 이번에는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건 없고 오히려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으니까 오히려 강화를 해놓고 이걸 말하자면 골절 환자를 마취시켜놓고 뇌수술한 거죠. 뇌수술. 헌법 개정안 붙이기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왜 들어갔느냐 가만히 보니까 과거의 헌법 개정 보면은 이런 전면적 개정을 하면은 선거를 새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뽑을 때는 5년만 하라고 뽑았어요. 그런데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뽑을 때의 헌법과 이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헌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 물러나고 그러면 다시 출마할 수 없죠. 새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새 대통령을 뽑는 게 이 헌법 개정 취지에 맞습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전면적 헌법 개정을 하면 다 선거를 새로 했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한다라고 명시한 겁니다. 이건 꼼수입니다. 꼼수. 뭐 이게 국회를 현재로는 통과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지만은 이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또 하나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고 함으로써 지방정부란 말도 쓰고 해가지고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법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또 이 헌법입니다. 대충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내후 외환을 맞은 내후 외환 했는데 이 내후 외환이 바로 요럴 때 딱 적당한 말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내후 한국의 좌파 정권의 등장 그리고 북핵 위기 또 김정은이가 두 개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핵무기라는 전략적 무기와 남한의 종북 좌파 세력이라는 정치적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개를 결합시키면은 권력을 갖지 않는 우파 세력을 코너로 몰아가지고 전쟁하지 않고도 피를 흘리지 않고도 연방제 통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주었다.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까지도 요새는 트위터를 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맨정신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맨정신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베 수상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끝까지 제재를 계속해야 된다. 장거리 미사일만 동결해서는 안 된다. 일본을 위협하는 단거리, 중거리 핵미사일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을 아베 수상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베 수상을 한국 사람들은 싫어하는 비율이 김정은 싫어하는 것보다 2배가 많습니다.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한국 사람이 지금 10%로 나옵니다. 50대는 16%예요. 아베 좋아한다는 사람은 55%. 이건 뭐냐? 한국 사람들이 진위 분간 능력 그리고 피하 구분 능력, 선악 구분 능력이 다 망가지고 있다. 다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온 나라는 아니죠. 선거에서 권력이 나옵니다. 선거는 여론이 결정합니다. 여론은 진위 분간 능력, 피하 구분 능력, 선악 구분 능력이 있어야 건전한 여론이 조성이 됩니다. 그런 여론이 안 되고 선동된 여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사람이 30%나 되고 배운 사람 중에 특히 더 많다 하는 이런 왜곡된 여론을 가진 나라는 사기꾼이라든지 간첩이라든지 마피아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농락되는 거죠. 한국은 아직 어린 민주주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린 민주주의입니다. 영국이 역사가 800년인데 우리는 7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 민주주의는 분별력이 약한 국민들에 의해서 깡패, 부패분자, 반역자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서양에서도 그런 민주주의 선배인 서양에서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억울한 건 아니에요. 역사 발전의 그동안에 오히려 70년 동안 너무나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또 좋은
우방국을 두어가지고 너무나 잘 나갔다. 한 번 이 정도의 격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위안을 가질 만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는 있었는데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아요. 그러나 이런 위기를 극복할 여지가 있느냐. 위기를 극복하려면 싸워야 하는데 저 다키스트 아우라는 영화에 보면은 처칠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연설할 때 그런 이야기 했지. 우리가 지금 독일하고 싸워서 지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면은 그걸로 끝이다. 그럼 대한민국이 이 정도 위기 같으면은 모든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근데 이건 뭘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건데. 목숨 거는 뭐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 거는 게 거의 정답 아니겠습니까? 자유는 생명 그 자체니까. 그래서 뭐 우리 세대가 국민학교 때부터 미국의 독립운동가가 했다는 말, 자유냐 죽음이냐, 그 말이 그때는 참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또 6.25 때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냐 죽음이냐를 부르짖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는데 요새 자유냐 죽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잘 먹혀들지 않을 것 같이 말하자면은 아까 미국 교수 이야기대로 70대 이후 한국은 오로지 국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역사가 발전해 갔다. 경제는 발전을 했는데 비례해가지고 국가를 약화시켰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영웅숭배론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한 이야기. 인간은 가난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바로 그 덫에 딱 한국이 걸려 있는 차에 이중의 위기가 한꺼번에 왔다. 이 정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그건 대단한 민족이죠. 대단한 저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피를 흘리지 않고 내전으로 가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참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뭐냐? 국민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지식인들, 지도층이 할 일은 국민들이 분별력을 갖추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잠자고 있는 국민을 흔들어 깨우는 것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딱 50분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